네, 이번엔 면역력 올려주는 밥상 위의 최고의 식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을 먼저 으뜸으로 꼽게 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태초 먹거리에서 기본에 관련되는 부분이 면역력과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면역력 하게 되면은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이런 큰 튜브예요, 튜브. 후 보면 바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어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들어오는 대문이 장에 있습니다. 나쁜 물질이 그 대문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게 되면 혈액을 타고서 금방 5분, 10분 만에 죽어버리겠죠. 네. 따라서 그 대문에 면역세포가 겹겹이 포줄을 써가지고 나쁜 녀석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장에 면역세포가 거의 70 내지 80%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좋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장 건강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둘째,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다. 그리고 감기나 뭐 이런 게 걸리면 너무 오래 간다. 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다. 결국 이제 장에 있는 그 우리 미생물들이라든지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뭔가 우리가 바깥에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유익균을 넣어줘가지고 나쁜 균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네.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두 사람의 장 건강이 어떠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한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즉 내 몸에 유익균의 숫자가 많으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장에 만약 유해균의 숫자가 더 많이 되어 있으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독이 되어서 내 몸속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네. 그럼 바깥에서 유익균을 집어넣어주는 방법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손을 두고 교수님 이거 유산균 네. 요즘 너무 많이 요즘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우리나라 유산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유산균은요, 상업적으로 19가지의 균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 섞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균들이 매우 약합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죽어버리고요. 위산이 pH가 2인데 위산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회사마다 또 캡슐에 씌워가지고 뭐 장에 내려간다. 네. 그래도 자꾸 죽으니까 이제 그 죽은 그 사균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유산균 상업용 제품들은 사균이 많습니다. 근데 사균도 도움은 되는데 네. 문제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유익균의 숫자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데 가장 완벽한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가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장 내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요, 걔네들은요, 청국장 균은요, 팔팔 끓여도 안 죽습니다. 김치 유산균도요, pH 2에 다 살아서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이제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때도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김치 먹고 예, 우리 김치 먹어서 맞아. 예. 그거 당연한 경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역력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드시는 것이 좋다. 근데 좀 개선할 점은 좀 있어요. 발효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있죠. 그죠? 발효나 부패는 똑같이 미생물이나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네. 발효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부패는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를 보면 아는데 비전문가는 일반인들 이게 발효인지 부패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콩을 발효하는 데도 보면 지프를 이용하죠. 예. 지폐는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나쁜 균도 있겠죠. 같이 있죠. 그러면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를 시킨다면 매주 달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그게 다 저는 뭔지 다 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발효도 있지만 부패도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가장 장 건강에 완벽한 식품이다. 따라서 면역력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김치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동치미, 백김치, 꿀김치 그리고 이제 콩을 발효시킨 것들은
청국장, 된장인데 된장은 또 이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을 좀 연하게 먹든지 아니면 청국장을 드시든지 네.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생청국장, 나또 네. 그 일본 음식입니까? 우리 음식입니까? 그거 많이들 드시던데 저도 그거 즐겨 먹거든요. 네. 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청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발효 과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잡균 처리가 안 돼요. 잡균을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네. 발효 환경에서 일본은 저희들한테 이제 하여튼 이 발효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좋은 균만 싹 뽑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균의 이름을 나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균 이름인데 이게 그냥 제품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의 특유의 그 과학적인 지식, 시스템화하는 걸 가지고 온도, 습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선 표준화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는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거든요. 네, 네. 지금도 국내에서 이제 나또라고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일본에서 나또 균을 수입해 와가지고 한국에서 콩을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존심도 좀 회복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콩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다 혐오식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의 발효 문화를 좀 바꿔서 네. 젊은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우리 발효 음식을 만드는 운동을 네. 올해부터 이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도 이런 일에 좀 같이 동참을 하셔서 아, 좋네요. 네. 하셔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 콩에 대한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네. 이걸로 인해서 대장암 환자 전 세계 나라 184개국 중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 대장암 증가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나라 이 전통 발효식품을 네. 먹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리자. 예. 직접 자기가 담그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또 뭐 얼마나 어렵냐. 된장 담그는 건 30분, 김치 담그는 건 30분, 30분 만에 다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남편이 다 할 수 있어요. 30분 만에 된장 담그고 김치 담글 수 있습니다. 예. 셀코 TV 탐나는 일상 차윤환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찬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반찬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거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김치. 김치. 네. 김치 대기 좀 아유, 보려고 해요. 그러네. 대왕이네. 맞네요. 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반찬으로는 최고죠. 일단은 김치의 종류 얘기할 때 네. 김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일단 배추김치, 동치미, 그리고 저 총각김치, 나박김치, 그쵸. 그리고 또 저쪽 저 여수 쪽에 갓김치. 갓김치.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파김치. 뭐, 예. 저쪽 이제 김치 역사 얘기하면 뭐 조선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막 이런데 일단은 뭐 제가 주로 찾는 건 조선왕조실록을 좀 보거든요. 역시 세종실록에는 별의별 게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기록한 게 뭐냐 하면은 종묘제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올리는 음식의 종류, 음식의 순서 이런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겨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줄은 부추김치, 둘째 줄은 무김치, 그 다음에 미나리 김치. 그러니까 이때 제상에 왕의 제상에도 부추김치, 무김치, 미나리 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를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한 기록에서 조선 초기부터 제상에 올릴 정도로 일반적이면서 잘 먹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선 시대의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은 뭐였냐?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에요. 그때 양을 상징하는 색이 뭐냐면 태양,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상한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귀신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음의 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음의 세력,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양의 기운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붉은색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뭘 썼을까요? 귀신 막으려고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동짓날. 팥죽. 붉은색. 붉은색. 팥죽이 팥이 레드빔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팥죽의 붉은색 정도만 우리가 붉은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빨강요. 새빨갛게 들어오니까 조선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감탄한 거죠. 진정한 붉은색을 봤다. 그러면서 보관하려고 하는 음식들에게는 붉은색을 씁니다. 그래서 배추김치, 젓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장 같은 거 하면 위에 이제 붉은 고추들 몇 개 띄워놓죠. 맞아, 숯하고. 이게 왜 귀신 들어가지 말라.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매운 맛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색을 즐기기 위해서, 색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추를 썼던 거예요. 우리 바보짓을 했습니다. 김치한테? 네. 김치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김치를 그냥 그렇게 K 뭐 이렇게 쓰잖아요. KIMCHI 이렇게 되잖아요. 김치라고 하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이제 어떤 용어가 정의가 되려면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용어가 자리를 잡으려면. 왜 김치한테 우리가 바보짓을 했냐면 김치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지금? 김치 그러면 아까 뭐 많죠. 배추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뭐 다 이렇잖아요. 김치는 예. 국제적인 정의가 배추로 담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만 김치로 인정합니다. 아, 나머진 김치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바보짓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옛날에 기무치하고 코덱스에 올라갈 때 싸움에서 한국은 처음 해봐서 그렇겠죠. 김치라고 하는 한국 김치를 얘기할 때 배추김치만 올린 거예요. 배추김치. 대표적인 거 하나 딱 올려. 그거. 그리고 나머지들은 김치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들은 일본 기무치나 한국의 백김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김치는 한국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싸움이 있었잖아요. 중국과. 뭐 중국이 뭐 파오차이 얘기하면서 김치의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막 싸웠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는 명백히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조금 더 넓게 정의해 줬어야 되는데 배추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발효한 것만 김치로 우리가 등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명백하게 김치를 갖고 싸우기가 어려운 거죠. 파오차이 제가 거기는 이제 ISO라는 데 들어간 거거든요. 봤더니 얘네들도 배추를 가지고 고춧가루 내용이 없어요. 발효했다. 아, 배추를 가지고 발효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넣은 건 부분만 싹 어떻게 빠져가지고 배추나 다양한 야채를 발효해서 먹는 것들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더 범위가 넓으네. 넓죠.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의 범위가 훨씬 넓게 정의가 돼서 그렇게 됐네. 실제로 우리가 김치를 가지고 나중에 얘들하고 만약에 국제적으로 어떤 이 물건을 팔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됐을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내용에 저는 한 방 맞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김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꾸는 또는 확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겠네. 한국 김치 산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들 아닙니까? 식당에서 파는 거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중국이 저렇게 김치 종주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한국은 중국 김치의 노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유통되는 김치가 중국 김치 드셔보셨어요? 아니 식당에 가면 그냥 주는 게 중국 김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게 돼요. 우리가 김치를 먹는 거 생각해보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집김치, 한국김치 이런 것들을 먹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밖에서 외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외식에서 먹는 김치는 거의 대부분 다 중국산이야. 예.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고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국산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 구분하실 수 있어요? 값이 비싼 건 국산이고 값을 모르는 값이 안 비싼 건 중국 건데. 먹거나 외향적으로. 저 중국 거는 희멀건하게 생겼고 우리 거는 좀 야물지게 생겼죠. 그쵸?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중국산하고 국산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김치 3개가 나왔는데 네. 일단 저도요. 어떤 건지 몰라요. 제가 그래요? 그냥 오더만 이렇게 드렸어요. 제작진한테. 첫 번째 중국 김치. 네. 두 번째 한국 명인 김치. 세 번째 대기업 종갓집 김치. 아. 요 3개를 주문했어요.
외형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중국산, 국산 이제 구분 못 한다거든요. 일단 먹어보죠. 네. 먹어보죠. 한번 드셔보시고 그거부터 할까요? 그거부터 이제 세 개 다 먹어보고 야, 이거 참 한국 사람이 한국 김치 구분을 못 한다는 건 참 망신인데. 자, 이것도 먹어볼까요? 두 번째.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비주얼은 이게 제일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산 한번 골라보시죠. 전 이게 중국산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어디 막 기계로 찍어낸 찍어낸 거 대기업, 네. 대기업 그리고 공장. 이게 중국산 아닌가? 이게 중국산. 자, 그럼 이게 중국산, 이게 중국산. 자, 물어볼게요. 중국산 있습니까? 정답. 3번 중국산. 야, 요게 때깔만 좋게 했지 요게 달아. 달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얄팍한 입맛에 길들여지게 만든 거고요. 요거는 포장해 놓은 거야. 요건 대기업. 요게 이제 명인. 요게 명인. 명인. 자, 그럼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명인 대기업 맞습니까?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저도 못 맞췄는데. 축복받은 혓바닥. 아. 자, 그럼 일단은 봤을 때 이게 중국산, 이게 대기업, 여기 이제 명인. 근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명인처럼 그쵸. 보이잖아. 때깔이 좋죠. 때깔이 좋잖아. 때깔이 좋죠. 또 하나는 이게 왜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에는요. 중국산 수입됐을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맛이 너무 달라. 왜냐하면 아까 고춧가루가 다르잖아요. 고춧가루가 한국 고춧가루는 안 매웠고 중국 고춧가루는 매웠는데 그걸 잘 중국 애들이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는 김치가 어떻게 상했니? 처음 중국산 김치는 뭐 이렇게 매워? 그럼 매운 걸 감추려고 하니까 애들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막 넣어. 뭐 이렇게 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춧가루도 중국 걸 많이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중국도 배추하고 고추를 한국 종자를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이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김치 얘기하고 실제로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김치 산업이 위험하다까지 기사까지 냈어요. 네. 왜냐면 뭐 그때 90대 10, 뭐 98대 2 그래서 압도적으로 중국산 소비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김치는 한국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는 한국 거지만 산업적으로는 이미 중국에 많이 속해 있는 거로 외부에는 보일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김치를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너무 그냥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가셔서 김치 드셔보셨어요? 미국 가서도 김치 먹었죠. 그래요? 이거 주로 대기업 김치가 많아요. 그렇죠. 왜요? 거기 유통이 잘 되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균 때문이에요. 균? 예. 미국이란 나라는 얘를 뭐라고 보냐면요. 발효식품이라고 지금 보긴 하지만 걔들의 이제 전문적 관점에 보면은 절인 배추를 썩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썩은 거야. 예. 균이 자랐잖아요. 그러면 균은 우리는 그냥 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발효돼서 먹어도 다 상관없어. 이러지만 미국은 균이 자란 건 일단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어떤 균 썼니? 어떤 균으로 발효를 시켰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균이치가 달라붙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야. 수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기업은 멸균을 시킨 다음에 균을 넣어줘요. 균을 넣어주니까 걔네들이 우성종으로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균이 들어가는지 아는 거야. 알죠. 아니까 걔네들은 그 레포트를 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래 이거 안전한 균 오케이 수입.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 발효의 관점이 차이거든요. 일본은 종균이라는 걸 만들어서 뿌려요. 뿌려요. 우리 막걸리 빚듯이. 막걸리 걔들은 막, 이렇게 막 뿌리죠. 생막걸리 식초 붓고 같은 막 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 발효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두면 어디에서 막 자기 멋대로 와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김치를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균 썼는데 그러면 이 균 썼어요. 안전한 균이네. 균 관리 잘하고 있어. 네. 그럼 수출. 근데 우리는 할머니의 그렇지. 할머니의 방법대로 자연에 있는 균이 와서 리젝. 그러니까 막상 우리 입맛에 좋고 한국의 전통 명품 김치는 수출길이 막히죠.
중국 김치는 쉽게 들어와요. 왜? 우리는 김치는 종균을 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뭐 그냥 해가지고 절이면 다 절여지는 거지. 네 균이 무슨 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우리의 뭐 좀 이렇게 여유로운 기준에 중국 김치는 쉽게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의 발효에 대한 관점 때문에 우리 김치는 수출이 안 되고 그 틈에서 일본은 많이 이득을 취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명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김치를 할머니의 방식대로 만드는 거와 더불어서 미국적인 서양 아이들의 관점도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된다. 네. 그래야 김치가 국제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김치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정부가 투자한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형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이 연구된 균이나 이런 것들을 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균을 관리한다는 게 조금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좋은 거는 인지하지만 전환을 못 한대요. 그게. 그런데 김치가 중국과의 싸움을 이기고 세계적으로 가려면 이 전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저기에서 이상한 균이 자랐어요. 그러면 대참사죠. 대참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걸 막거든요. 언제가 가장 영양적으로 풍성할 때요? 잘 익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묵은지 김치도 있는 거고 갓 익은 햇김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요. 그 발효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김치 발효. 김치요. 한 이틀 담가 놓고 드셔보셨어요, 혹시? 그거는 풋김치죠. 맛도 안 나죠, 맛도 안 나나요? 네. 일단 그때. 근데 우린 겉절이 먹잖아. 그죠. 겉절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김치가 한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 딱 드시면 처음에 먹으면 일단 느끼는 감정이 뭐냐? 짜요. 짜죠. 겁나 짜요, 진짜. 짜죠. 겁나 짜. 네. 그런데 이게 잘 익으면 어떻게 돼요? 짠맛이 거기다 달달한 맛까지 없어져요. 나지. 네. 왜? 유산균이 자라서요. 유산을 만들잖아요. 신맛이 만들어지죠. 신맛과 짠맛은 경쟁 관계라서요. 신맛이 없으면 짜게 느껴지다가 신맛이 올라오면 짠맛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금기가 그대로 있는데도 신맛이 올라와서 덮어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나트륨 섭취 줄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햇김치를 덜 짜게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새콤한 맛이 없겠죠. 그 익은 다음에 맛이 안 나지. 그렇죠. 익은 다음에는 얘가 그러면 이제 짠맛이 너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신김치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다 집어넣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안에의 미생물의 발효 때문에 짠맛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서 실제로는 내가 고나트륨을 먹고 있을 때의 일반 김치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많이 짜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나트륨을 줄여야 될 분들고 줄여야 되지 않을 분들에서는 줄여야 될 분들은 이제 대기업은 전 개인적으로 좀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나트륨 저소금 김치를 따로 만들어요. 왜? 이런 방식을 아니까 조금 덜 익혀서 그렇게 이제 짠맛을 줄이는 그런 김치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나저나 요즘엔 우리나라 김치는 너무 비싸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서는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국산이 비싸서 그렇지 재료값이 비싸서 그렇지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지 이런 핑계만 자꾸 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식탁에서 우리 김치 없어지고요. 오징어 사라지고요. 두부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건강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켜주던 이 음식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우리 뭘 먹고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금니 꽉 깨물고 우리가 고가이면서도 외국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게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찬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차윤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한국인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게 김치잖아요. 예. 근데 김치를 담글 때
천일염, 우리 한국 천일염 사서 넣어서 담그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에서 온 소금 넣으면 김치 망친다고 그러던데. 김치 다 베리는 거죠. 그 맞아요. 예, 예. 일본이 왜 전부 김치가 일본 건줄 알잖아요. 네. 김치 하니까. 김치. 예. 일본 사람들이 김치 담글 때 예. 배추도 한국 배추 사고요. 소금도 한국 소금 갖다가 딱 담습니다. 소금이 나옵니다. 예. 천일염 나오는데 거기는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저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배추를 절이거나 김치를 담그면 배추가 바로 짓물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을 베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소금 딱 사다가 쓰지 그 자기네 소금도 안 씁니다. 죽염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요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안 나오는 게 없죠. 죽염 간장, 죽염 된장, 죽염 고추장, 죽염 김치, 그다음에 죽염 두유, 그다음에 죽염 화장품. 하여간 무슨 음식이든지 죽염을 넣으면 네. 딱 프리미엄 음식이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걸 여쭙고 싶어요. 그 회장님께서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그 100세 시대 뭐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오래 사시는데 유병으로 100세 살면 안 되잖아요. 예. 무병으로 100세 살 수 있는 무병 장수에 대한 건강 노하우 예, 이걸 예.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고 120세 천수를 누리는 게 모든 분들의 그 원하는 바인데 네. 그러나 원하는 바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은 이 자연을 자꾸 멀리하고 등지거든요. 그래서 뭐 찬물 많이 먹고 에어컨 많이 쓰고 자동차 타고 문명의 이기인데 하고 하는데 이 자연을 좀 가까이 하되 자연 중에 최고의 자연이 뭐냐면 생명의 자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자연 치유 능력, 우리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최대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면역력을 늘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120세 자연 수명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저 죽염을 가까이 하고 잘 활용하면 그게 지혜고 그러면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유병적이 뭐 100세가 아니라 무병으로 장수해서 뭐 120세 자연 수명 그 이상의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복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산. 클대자를 쓰는데 뭐 산.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또 소산도 있습니다. 소산. 큰 산과 작은 산. 이 뭐 그 마운틴 산은 아니라 이제 식물을 뜻하는 이제 산인 건데 큰 산과 작은 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은 달래입니다. 달래. 그러면 큰 산, 대산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산은 바로 자, 마늘입니다. 깐 마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작은 놈 고르면 망합니다. 약간 큰 놈을 골라야 됩니다. 큰 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식재료에 마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발산, 산혈, 파혈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 공통적으로 뭐냐? 이 마늘의 MBTI도 역시 외향적, 이 적극적, 이제 활달함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적극적, 활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되게 적극적인 친구랑 근처에 있게 되면 같이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내성적인 친구랑 같이 있게 되면 카페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마늘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상당히 이제 외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거나 밖으로
그래서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나를 막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한다라는 힘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깔아질 때 기운을 발산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산열입니다. 산열. 피가 이렇게 이제 뭉쳐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텐데 피를 흐트러뜨리는 산열, 피를 발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능으로는 어디에 쓰느냐? 냉증에 쓰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면 전통적으로는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보통 뭘 먹느냐 그러면 이제 흑마늘 같은 거 많이 먹게 되거든요. 흑마늘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마늘의 산열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늘 키워드 세 번째는 뭐냐면 파열입니다. 파열은 뭐냐? 피를 이제 깨버린다. 뭔가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몸속에서 종양이라든지 뭐 종기라든지 뭔가 암이라든지 뭉쳐 있는 게 있으면 뭉친 거를 흐트러뜨려서 이제 대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파열 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항암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드시는 환자군 중에 한 군이 바로 위암 환자분들입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위암 수술 이전이나 위암 수술 이후에 위암을 또 치료하는 목적, 위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선호하시는 게 바로 이제 마늘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파에 알리신 매운맛이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꼽 이상으로 상체에 주로 작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늘은 상체랑 하체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통해서 내 몸의 냉증을 없애려고 그럴 때 내 몸이 골고루 차다 그러면 마늘을 가지고 상체, 하체의 냉증을 없애는 거고요. 양파는 주로 이제 상체 쪽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이 차다 그러면 양파를 드시는 거고, 손발이 다 차다 그러면 마늘을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제일 이제 그 미역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늘의 효과가 다 좋은데 제가 미역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미역은 우리 몸에 피를 보충해주는 보혈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의학의 이 기미론을 모르고 너무 영양학적으로 성분으로만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마늘도 좋으니까 거기에 또 미역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는 뭐 큰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지만 실제로 전통적인 기미,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음식을 먹어오고 조리했던 방식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미역은 보혈 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열이나 산열하게 되는 마늘이 들어오게 되면 미역의 보혈 효과를 다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역국에 이제 마늘을 안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발산, 산열, 파열이 각각은 좋긴 한데 미역의 보혈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미역편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음식이 몸에 이제 들어와서 좋게 작용을 하는 장기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흔히 우리가 콩 그러면 콩팥에 좋다, 뭐 도라지 그러면 폐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늘은 여기 몸 가운데 있는 비장과 위장, 비위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오신채 뭐 매운맛 다양하게 있는데 소화가 안 될 때 뭔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에서 일반 식품으로는 왜 무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막힌 걸 뚫어주는 두 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랑 마늘입니다. 무랑 마늘은 채기가 있을 때 뚫어줍니다. 무랑 마늘은. 그래서 무나물에다가 마늘 다진 거 딱 넣어가지고 살짝 볶아서 드시게 되면 여기 가슴이 딱 막혀 있는 걸 뚫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아무튼 이 비위에 좋다. 그래서 여름철 우리가 식중독 때문에 토하고 설사하거나 뭔가 찬 걸 많이 먹어서 또 토하고 설사하거나 설사를 할 때 그걸 광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이 광난일 때 음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늘이 되는 거죠. 주무실 때 손발이 저리다,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그러면 농담으로 고양이 길러라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장난으로
이 쥐가 나는 거에 가장 좋은 게 마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우 손이 자고 났더니 손이 자꾸 저려요. 아우 자꾸 다리가 저려요. 쥐가 나요. 이런 분들은 내가 음식을 가지고 뭔가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을 때 마늘에 먹는 양을 짧은 시간 동안 늘리시게 되면 저리는 것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회를 드실 때 우리가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마늘을 꼭 드셔야 되죠. 그래서 마늘의 대표적인 어떤 효능 중에 하나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을 때 마늘을 곁들여 주게 되면 마치 익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살균 효능과 또 비슷하게 일종의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을 죽여서 또 위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무뿐만 아니라 마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마늘은 피로 회복 목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헌에서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마늘을 대량을 먹여서 피로 회복한다 하는 목적으로 많이 써왔죠. 그 원리는 원래 마늘이 갖고 있는 이 알리신. 이 알리신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을 때는 알리신의 향이 별로 안 납니다. 양파랑 마찬가지로. 근데 딱 깨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하고 여기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리신이 휘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만나서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 몸에 들어오면서 피로 회복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마늘하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늘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이 남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의 제품에 마늘을 주재료 또는 부재료로 넣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늘이 전통적으로는 정력을 강화하는 데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정력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예전에는 불가라 종교적으로는 그걸 별로 음란하다라고 나쁘게 봤기 때문에 또 음란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마늘에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여성을 멀리하고 수행 명상을 하셔야 되는데 마늘을 많이 먹고 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음란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마늘을 피하게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매운맛들을 가진 것을 불가에서는 오신채, 그래서 뭐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5가지 매운맛 그러면서 이제 못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늘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신다고. 제가 위암 환자분 상담을 그동안 뭐 1000분 넘게 했는데요. 전부 다 마늘을 다 드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먼저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마늘이 이제 항암에 쓰이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알리신이라든지 매운맛, 그리고 발산 능력, 살균 능력, 소화 능력도 있지만 이 마늘에 유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만 35세가 지나게 되면 몸에 꼭 있어야 될 유황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 유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채워줘야 인체의 어떤 향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유황 자체가 광물성으로 땅 속에 있는 유황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황을 먹으면 식물을 먹거나 유황을 먹으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메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체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마늘 자체 땅 속에 있는 셀레늄을 마늘이 또 끌고 들어와서 인체에 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메틸시스테인, 셀레늄 같은 것 때문에 항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마늘도 좋지만 본인이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적당한 기간에 적당한 양을 드셔야 되는데 계속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계속 드시면 사실은 일반적인 밥이라든지 채소에 비해 이런 향신료들은 강해서 짧고 간단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손상을 뭐라고 그러냐? 전통적으로는 간이 손상이 돼서 뭐냐? 간은 보혈작용이라고 그래서 인체에서 피를 보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자궁의 피도 모아주고 인체의 피를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하는 건데 간에 있는 피를 파열, 자꾸 간이 피를 모아서 좋은 피를 모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피를 흐트러뜨리고 피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간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특히 간과
눈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간 기능에 어떤 지장을 주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시력이 자꾸 흩어져서 진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던 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데 마늘이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 검은 머리를 검은 머리답게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 피부 표면 두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이 검은 색깔을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이 머리카락이 검게 유지가 되는 것은 보혈작용, 피가 많이 모여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그 여분으로 검은 머리라고 하는 그 색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너무 흐트러뜨려 버리게 되면 이 보혈작용이 떨어지니까 흰머리가 자꾸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꾸 흰머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필요 이상 파랑, 양파 같은 매운맛을 지나치게 드시게 되면 멜라닌 색소를 방해하면서 흰머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부작용 한 번도 못 겪었다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파, 마늘을 많이 먹었더니 아우 정신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시력이 좀 떨어지고 위로 막 열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차이는 왜 생기느냐? 마늘의 이 활발함이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면 그 마늘의 적극적인 성격과 내가 만나서 나는 소극적이고 샤이하고 음인인데 양인이고 활발한 마늘과 이렇게 딱 만나니까 이 궁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나도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마늘 이 친구도 다혈질이고 적극적이다. 그런 양적인 활발한 두 성격이 만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양인들 또는 소양인들은 마늘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라든지 불편함이 올 수가 있고 음인들, 소음인들은 별로 불편함을 안 느끼고 오히려 몸에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흑마늘은 말 그대로 이제 마늘을 쪄서 그 갈변 반응, 그 캐러멜 효과가 나게 되면 이제 진한 갈색이 되면서 흑색깔로 바뀌니까 이제 흑마늘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찜통에 산발에다가 마늘을 올려놓고 밑에 물을 넣고 쪄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번거로워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쪄야 갈변 반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방식은 아예 그 전기밥솥 자체에 보온 기능을 넣고 8시간 이상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흑마늘도 있고 또 전기밥솥 기능 중에 흑마늘 만드는 기능이 또 탑재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서 이제 흑마늘을 조금 쪄서 수분을 조금 빼내고 갈변 반응을 유도한 게 이제 흑마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마늘의 효과는 뭐냐? 흑마늘의 장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장점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맛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마늘을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가 있고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단점은 알리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살균 효과라든지 항생제, 냉증을 없앨 수 있는 효과는 또 떨어지겠죠. 다만 이제 그 먹기가 또 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찌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마늘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항암에 좋은 새로운 성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흑마늘이 유리할 테고 건강한 분들은 그냥 흑마늘을 굳이 드실 필요 없이 생마늘을 드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마늘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로 비위 기능에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위장과 비위장이 있는 이 가운데쯤에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마늘이 흑색깔로 바뀌면 흑마늘로 바뀌면 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흑마늘은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흑마늘은 주로 이제 신장암, 방광암, 자궁암 환자분들이 뭔가 내가 마늘을 이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흑마늘로 드시면 되고 내가 폐가 안 좋은데 비위가 안 좋은데 할 때는 생마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뿌리 식품과 줄기가 효과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뿌리 식품은 이제 몸에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런 마늘은 이런 효능이 있는 건데 마늘종이라든지 뿌리 위쪽에 있는 줄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줄기의 특징은 혈액순환과 수분 대사에 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뭔가
어디가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주로 대가 있는 줄기 부분을 쓰시는 거고, 일반적인 효용으로 쓸 때는 이제 마늘 자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식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똑같은 식물인데 그 식물의 이파리를 쓰는 건 뭐냐? 이 이파리는 말초 혈액순환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게 주로 은행잎 추출물을 먹게 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어디에 쓰느냐?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줄기를 쓴다. 이파리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이 손목선까지의 혈액순환을 이파리 음식들이 시킨다. 그러면 줄기, 대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팔에 있는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뿌리 식품은 어디에 어떤 효과를 집중시키느냐 그러면 여기 배꼽을 비롯한 아랫배 중심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레시피를 짤 때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이 저리다 그러면 이파리류의 레시피를 짜는 거고, 이 팔뚝 자체가 저린다 그러면 줄기라든지 대를 쓰는 거고, 아랫배가 차다 그러면 주로 이제 뿌리 자체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식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정말 뭐 무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 드셔본 분들이 없고 모르는 분들이 없고, 굳이 무에 대해서 배아노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아는 것 같은 무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무죠, 무. 이게 무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라고 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쓸 때는 이걸 뭐 그냥 구별 없이 이렇게 다 깍둑 썰기로 해서 또 쓰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잘라서 국물을 또 내는 목적으로도 쓰는 건데요. 이제 한의학의 어떤 기미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똑같은 무라고 하더라도 요 아래쪽 이 땅에 박혀 있는 흰 부분과 그리고 이제 땅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 녹색 부분은 또 서로 다른 일종의 음식이자 이제 약재가 되는 겁니다. 땅 속에 이제 박혀 있는 것은 강합성이 안 되니까 흰색이죠. 땅 밖에 있는 것은 일종의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녹색 빛깔을 띠는 겁니다. 같이 뿌리 채소처럼 보이지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뚫고 지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 가장 쉽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체했을 때, 배가 더부룩했을 때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인데요. 무 먹어라. 그리고 늘 체하시는 분들은 묵국 많이 끓여 먹어라. 무르나물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쓰는 무는 이 위쪽 무가 아니라 아래쪽 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 쓸 때는 전체적으로 다 쓰면 되는 거지만, 뭔가 무의 천연 소화제 역할을 기대하고 쓰는 것은 아래쪽 위주로 쓰는 겁니다. 왜냐? 아래쪽이 뚫고 내려가고 매운맛이 위쪽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균과 여러 가지 박테리아,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땅 밖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거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3대 채소 그러면 배추, 고추, 무입니다. 3대 채소. 안 드셔보신 분들이 없죠. 이 무의 대표적인 어떤 효능은 하기소곡이라 그럽니다. 하기소곡. 하기, 기운을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죠. 무의 특징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한의학적 기미론으로 볼 때는 모든 식품이 영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 고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입에서 무를 씹는 순간 무의 효과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음식이 입으로 먹게 되면 다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박하는 우리가 먹었을 때 반대로 박하는 위로 올라갑니다. 박하는 위로 올라갑니다. 도라지를 먹게 되면 도라지는 요 입에서 목 정도까지만 효능이 작동합니다. 효능이. 무는 먹게 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기운을 밀고 내려가서 막힌 걸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뭔가 아래쪽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능력을 하기, 기운을 내려준다. 저번 시간에 제가 우엉도 마찬가지로 하기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엉은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하기작용이고, 무는 여기 상복부가 막혀 있는 거를 뻥 뚫어주는, 왜 우리 변기 막혔을 때 뻥 뚫어주는 거 있죠? 뚫어뻥 같은 역할로 여기 막힌 것을 뚫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기인데 특별히 또 더 뭐냐? 소곡, 곡식을 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막혔을 때 그 막힌 거를 밑으로 뿡 뚫어준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기 소곡을 대표적인 작용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기 소곡으로 하는 작동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이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나물이라든지 무국이라든지 또는 무채소 또는 깍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밀음식이 맛있기는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잘 체하기도 합니다. 쌀밥 먹고 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을 먹고 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밀가루 음식으로 만든 음식에는 뭘 같이 배치하느냐? 무가 들어갑니다. 밀가루 독을 해독시켜 주기도 하고 밀가루 먹고 체했을 때 그 밀가루에 어떤 막혀있는 기운을 뚫어주는 게 바로 무이기 때문에 무 그러면 바로 이제 밀가루가 되는 겁니다. 무를 우리가 또 쓸 때가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 중에서 밀가루 음식만 먹게 되면 얼굴에 뭐가 여드름처럼 좁쌀처럼 올라와요. 밀가루 음식만 먹게 되면 피부가 가려우면서 뭔가 올라와요 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무를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면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유지하면서 밀가루로 인한 밀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를 드실 때는 꼭 깍두기, 총각김치 그렇게 드시는 거고, 이를테면 우동을 먹을 때도 단무지를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하기작용이 밑을 뚫어준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밑으로 뭔가 뚫어주니까 위쪽이 뭐가 안 좋을 때 이 위쪽이라고 하는 게 위장 말고 머리 쪽에도 이 무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하다. 자고 일어났더니 뒷목이 당긴다. 자고 일어났더니 뭐 편두통이 생겼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났더니 뒷목이 당긴다. 감기의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으로 프로그 헤드라고 그래서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뭔가 띵하다. 그럴 때 머릿속에 뭔가가 꽉 찬 느낌이 들 때 그 머릿속의 압력을 또 떨어뜨려 주는 게 바로 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아무튼 머리에 스트레스 받은 것 같고 머리가 멍하고 이런 표현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무를 많이 드시게 되면 훨씬 머리 쪽 압력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서 머리가 개운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무를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이 무를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무의 모든 효능들은 생으로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무 맛있다 하는데 여름무도 맛있네요. 아우 매워. 이게 무가 은근히 맵습니다. 제가 무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맵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무가 밑으로 기운을 내려주고 뚫어줄 수 있는 것은 우엉도 똑같이 하기작용이 있는 건데 우엉은 그냥 밑으로 순하게 내려주는 건데 무가 막힌 걸 뚫어줄 수 있는 것은 무 자체가 하기작용도 있지만 무 특유의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이 매운맛이 그 주변의 조직을 확대시키고 확산시켜서 좁아져 있는 막혀있는 공간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 무에 막혀있는 그리고 뚫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매운맛의 그 특이 성분을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합니다. 이소시아네이트가
무 특유의 매운맛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인데요. 그러면 이 성분이 무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느냐? 무의 윗부분에 이소시아나이트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래쪽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아래쪽 끝부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래쪽 끝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앞쪽에 뭔가 막혀 있는 걸 뚫고 싶다. 체했을 때 무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 자체가 아래쪽 위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흰 부분을 약용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비타민 C 그러면 사과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죠. 사실은 무에 비타민 C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이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뚫고 나가는 건데 속에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쓰리네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사과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종종 겉절이라든지 생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무를 다양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에 칼슘이 많습니다. 무에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의 칼슘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무의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제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0이 넘어가시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골감소증, 더 지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다양한 미네랄, 칼슘 먹어보려고 그래도 사실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칼슘 제제를 먹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를 드시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3개월에 한 번씩 뭐 비타민 주사도 맞고 하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럴 때 즐겨 드시면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 바로 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칼슘이 많으니까 주로 어떻게 이 가을이 아직은 이제 여름이니까 가을이 되게 되면 무를 잘라서 따뜻한 그 9, 10월 햇빛에 말려가지고 쓰는 게 뭐가 있죠? 무말랭이죠. 무말랭이. 무를 껍질을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잘 잘라서 햇빛에 그대로 잘 뒤적뒤적하면서 말렸다가 겨우내 묻혀서 먹게 되는 무말랭이가 사실은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예방하고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좋은 식품이 되는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오그랑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실제로 겨울 내내 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그렇게 해도 특별히 골절 없이 잘 지나갔던 방편 중에 하나가 무말랭이로 칼슘이 들어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있는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햇볕을 직접 쬐어야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을철 말려서 무말랭이 형태로 드시게 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의 마지막 효능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애기들 이제 손주들 애들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때 코피가 터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코피가 딱 이렇게 터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코 안에 모세혈관을 찢어도 지나면 또 터지고 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3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게 되면서 감기 걸리고 난 이후에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목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기침을 하고 장기침을 할 때 목 주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기침을 할 때 그 가래에 피가 이제 섞여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생리통이 있을 때 또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부정기 출혈이 있을 때 원래 이제 한 달에 28일, 30일, 30일 주기로 이제 생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40일 주기였다가 28일 주기였다가 하면서 부정기 출혈이 있을 때도 뭐 이런 상태들. 그래서 몸에 뭔가 다양한 측면에서 몸에서 피가 보인다, 혈이 보인다, 몸에서 피가 보인다. 아이들이 코피를 흘린다, 뭔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자주 했더니 입안에 피가 고인다, 가래에 피가 고인다. 그냥 그런 거 없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 출현이 있다. 또는 안구 출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이 빨리 빨개진다. 그리고 또는 이제 여성들이 그 부정기 출혈로 하열이 있다라고 할 때, 몸에서 뭔가 피가 보인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약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무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는 이렇게 생무 형태로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무를 믹서기로 갈아서 즙 형태로 드시는 겁니다. 즙 형태로. 그래서 무를 즙을 내서 머그잔에 한 400cc, 200cc 정도 넣고서는 소금을 살짝 이렇게 넣습니다. 소금을 살짝.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한두 잔, 아이들은 뭐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100cc, 어른들은 한 200cc 정도 되는 분량으로 먹도록 해서 꾸준히 먹게 되면 몸에서 피가 보이는 이 혈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우 매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옆에 설명드렸던 거가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만성 기침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인후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은 좋아졌는데 목이 안 좋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목이 불편해서 이제 기침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다양하게 약을 써봐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무를 즙을 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게 되면 목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우 매워. 자, 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항이작용이 있다. 밑으로 뚫어준다. 밀가루 음식의 독을 없애주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먹고 체하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무를 같이 즐겨서 많이 드셔라. 그 다음에 무를 즙 형태로 먹게 되면 몸에서 보이는 모든 혈 증상, 피가 나오는 증상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사과를 통해서만 비타민C를 드실 게 아니라 생무를 통해서 비타민C를 또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칼슘이 껍질에 많기 때문에 평상시 껍질을 또 틈틈이 챙겨서 드실 필요도 있지만, 특히 가을에, 우리나라가 겨울에 햇빛을 못 보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가을에 햇볕으로 말린 무 말랭이를 통해서 칼슘 섭취를 하면 좋겠다. 이런 모든 효능은 어디에 있다? 뿌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발효 음식, 그 중에서도 김치 박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박건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김치 전도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던데 어떻게 생긴 별명입니까? 제가 김치 연구를 아주 깊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소금하고 김치가 이제 연관이 있으면서 고혈압이라든가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의문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오명을 확실히 벗겨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 40년을 김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렸지만 이제 미국 교과서에도 책 8권에 제가 그 김치 챕터를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의 전도사다. 네. 이런 그 말이 붙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김치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전통의 유산인데 이게 한때는 김치가 암을 일으킨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치는 소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제 절이다 보니까 Na 그 나트륨이 위에 그 점막을 이렇게 손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네. 그 세포의 증식과 돌연변이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네. 그런 균이 붙어서 그 균은 이제 위궤양이나 위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위암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소금을 많이 쓰니까 고혈압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의문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도 어떤 소금을 쓰느냐,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막아지느냐라는 것을 제가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네.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김치에는 지금 뭐 소금 성분 말씀하셨는데 소금뿐이 아니고 젓갈을 우리가 많이 넣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젓갈류는 암을 부른다 얘기는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젓갈에 이제 세컨더리 아민이라는 아민 성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김치에는 그 배추에 그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그런 발암 물질을 만들어요. 젓갈과 니트로사민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김치가 위암의 원인이 아닐까. 제가 이제 김치 배추에서 질산염, 아질산염이 정말 생성되냐,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발효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찾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젓갈을 넣어서 젓갈 속에 그 아민이라는 성분과 니트로사민이 생성되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니트로사민이 김치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학회지에 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어떤 소금을 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특별하게 교수님께서 만든 그런 김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건 어떤 김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치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항암 김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항암 김치를 한 30-40년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서 항암 김치와 항비만 김치를 이제 연구하게 됐어요. 네. 항암과 항비만. 네네. 그런 효과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일단은 배추가 참 중요해요. 원료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배추를 선택을 하는데 항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농 배추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암탉 배추라는 게 있는데 암탉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박동복 씨라고 네. 종묘 회사를 하시던 분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 순무하고 배추를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암탉이라는 것을 암에 탁월하다. 그 뜻입니까? 예,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암탉 배추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항암 효과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항암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유기농 배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특허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 잘 보시고 또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은 소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언제나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그래서 이 어떤 소금을 이렇게 만들까라는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990년도에 된장의 항암 효과라는 걸 처음 밝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우리 된장은 오히려 암을 일으킨다 이랬는데 그 이제 항암 효과를 밝히고 또 된장이 발효되면서 이 항암 효과가 증진되는데 거기에 그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소금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 기자가 저한테 된장에는 소금이 많은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서 제가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저염 된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소금 연구를 이제 매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 이걸 이제 그 찾아보니까 소금을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만들다가 그 죽통에 넣어서 9번을 구운 죽염을 이제 우리 선조들이 개발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죽염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약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1회 구운 거, 3회 구운 거, 9회 구운 거가 있었는데 이 횟수가 증가될수록 이 약성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염의 pH를 재보면 한 1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소금은 7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OH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OH기가 항산화, 항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기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치를 담아봤는데 주경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건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개는 이제 소금물에다가 절여서 김치를 이제 담는데 이 소금을 바로 쳐가지고 네. 그 배추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 김치를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도 내놓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암 예방 효능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김치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아까 항암김치 말고 또 그 항비만 김치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는 요게 또 다른 비법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제가 3회 주겸을 이제 거기도 소금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거를 썼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포인트는 녹차를 넣었어요. 우리가 먹는 녹차를 부재료로 써가지고 넣으니까 굉장히 그 살 빼는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냥 녹차를 넣기는 뭐해서 그래서 추출된 카테친이 이제 살 빼는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어서 카테친을 넣어가지고 항비만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김치를 드시면 정말 살이 빠집니다. 그냥, 특이하네요. 예, 아무리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어도 그래요. 그냥 살이 저 정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또 그 살 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균 유산균도 같이 넣어서 아주 그 잘 만든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항비만 김치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료에 따라서 항암,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네. 그러면 주경김치가 일반 천인염으로 만든 김치하고 이 확연히 다른 효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소개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학생이 이제 박사학위 받은 학생이 연구했는데 저기 보면 오버올 억셉터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오버올 억셉터빌리티에서 위에 두 개는 이제 맛이 좋다는 겁니다. 밑에 두 개는 이제 맛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SK라고 적어놨는데 스탠다드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한 김치죠. 저희 부산대학교에는 김치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김치입니다. 그다음에 ACK는 엔티 캔서 김치, 그러니까 암 예방 김치죠. 그래서 그게 세모하고 그냥 동그란 거는 그냥 김치인데, 그다음에 그 ACBK는 B는 이제 밤부 솔트라 해서 이제 주겸을 넣은 김치입니다. 그리고 그 SK 같은 거 S는 종균이 같이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인데 걔를 잘 자라게 해가지고 맛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치에 저기 그 ACK는 그냥 그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인데 밤부 솔트를 넣어서 한 거는 굉장히 맛이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대장 암세포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요. 그 SK하고 ACK가 좀 항암 효과가 높아졌는데 밤부 솔트만 바꾸니까 한 50% 이상 더 항암 효과가 높아졌고요. 그다음 거기다 종균, 좋은 유산균을 넣으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항암 기능성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지금 평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항암성을 띤 그런 김치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께 이제 제공하는 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소금은 일단 위에 안 좋고 또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혈압과 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네네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염식을 많이 하는데 네. 저염식이 오히려 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교수님 생각? 지금 WHO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하루에 5g 소금을 5g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김치 뭐 한 종기만 먹어도 뭐 반이 들어간다.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5g 이하가 되면은 오히려 혈관 질환으로 사망, 그리고 중풍, 심근경색, 협심증의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는 많은 논문이 있어요. 우리 밥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처럼 우리의 영양소라는 거는 적당히 먹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밑에 보면 WHO는 5g을 지금 정말 추천하는데 그 NA 그러니까 그 소디움은 이 원자량으로 측정하면은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량이 23이고요. 그다음에 이 염소는 그 35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8이거든요. 58분의 소디움 양이 23이니까 이게 40%를 차지해서 소디움으로 얘기한다면은 2g을 먹으라. 하지만 이제 소금으로 따지면 5g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5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서 의학계에서 가장 높은 그 저널지 중에 하나고 주로 저 하버드 대학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추천한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NA가 3g 이하나 6g 이상 섭취 시 CVD 그러니까 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 그래서 성인의 일일 이 소금 섭취량을 7에서 15g.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때문에 뭐 많이 먹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거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김치나 된장을 먹어도 그 속에 있는 그 발효 산물들, 이 발효 산물들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쁜 성분의 그 독성분을 막아주는데 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걸 소금이 많지만은 그걸 먹으면 그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소금의 나쁜 성분을 다 막아준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코리안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솔트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치 된장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소금마다 그 기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금 연구를 오래 했으니까 이 정제염의 경우는 그야말로 소금의 미네랄이 없으니까 그 네거티브한 면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정제염 같은 것은 우리가 과자 같은 거 콘칩 같은 거 할 때는 거기다가 뭐 굵은 소금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제염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런 정제염만 먹을 경우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적정량은 7에서 15g 정도니까 큰 문제가 없고 주겸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없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겸이 그러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연구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주겸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래서 주겸 연구를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주겸 자체가 아까 이렇게 부어가지고 항산화 물질이 네.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이제 그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산화가 되고 이 녹쓰는 것 같은 거가 네. 이제 산화인데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일단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또 재밌었던 거는 요즘에 우리 삼겹살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배달 음식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간은 사실은 치료할 약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지방간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관련해서 특히 그 위염 그리고 간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치료하는 이런 효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위염하고 간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게 안 좋긴 한 건데 네네. 교수님 말씀은 그 짠 성분이 주겸으로 대체가 되면 네네. 그건 오히려 약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주겸은 고온에서 그 죽통이라는 그 파이토케미칼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약과 같은 그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주겸이 또다시 고혈압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금 먹으면 고혈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주겸을 먹이니까 그 NCC라고 나트륨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라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이 그 소금을 NA를 이렇게 잡아 보유해 가지고
우리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냥 딱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효과를 갖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나던 연구 중에 하나는 목욕할 때 소금을 넣잖아요. 네. 소금을 이렇게 뭐 몸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목욕 소금하고 죽염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쬐가지고 그 이제 피부 노화와 그리고 산화를 억제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피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 단백질 성분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 접착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많이 만들어서 노화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죽염이 거의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데 네. 그 잘못 쓰일 경우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죽염을 많이 한번 먹여봤어요. 네. 5g하고 네. 그리고 그 40g을 하루에 어. 그 쥐를 통해서 했죠. 사람한테 하기는 좀 네. 그래서 네. 근데 괜찮은 거예요. 죽염의 경우는. 네, 죽염의 경우는. 네. 그래서 소금의 차이가 있다. 네. 제가 천일염 연구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암도 억제하는 효과도 네. 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 성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저 김치를 담글 때 어떤 집은 굉장히 짜고 어떤 집은 좀 덜 짜고 이래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는 소금의 종류를 말씀하셔서 네네네. 지금도 보니까 어떤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북 김치하고 부산 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이북은 되게 춥잖아요. 이북 김치가 좀 심심하죠. 심심하죠. 네, 그러니까 네, 소금을 적게 넣어도 네, 네. 이게 부패균이 잘 안 붙죠.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는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죠. 이게 기온 차이고 지역의 차이가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하고의 싸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따져 보면은 한 2.5%에서 3% 정도의 소금이 제일 적당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이게 그 소금이 문제다 해서 그 저염 김치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1.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했어요. 1.5%의 김치, 2.5%의 김치, 3.5% 소금의 김치를 네. 연구해 보니까 아주 특이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 1.5로 하니까 일단 싱겁죠. 네. 싱겁고 금방 익어버려요. 금방 익는다는 거는 뭐 그게 유산균이나 부패균이나 많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5%를 하니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5도씨에서 발효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네.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 주인공은 유산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2.5 좋은 그 소금 농도에서는 좋은 유산균들이 붙어가지고 맛있게 하면서도 프로바이오틱의 효과를 좋게 하는 이런 거를 나타내는가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때가 언제냐. 적당히 익었을 때, 맛있을 때가 최고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김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네네. 이거 소금을 뭘 넣어야 돼? 좋은 소금 넣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네네.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죽염을 쓰면 좋겠는데, 죽염은 비싸니. 맞아요. 그러면 뭐 어떤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소금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지, 그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치는 원래 이제 천일염으로 네. 많이 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경제가 거기에 달려 있고, 그래서 그 천일염 중에서 그 어머니들이 개발한 거가 뭔가 하면 3년 숙성 천일염이라는 게 있어요. 숙성. 예. 네.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그 천일염을 이렇게 숙성을 하다 보면은 그 마그네슘 간수가 빠져요. 근데 그 간수가 아주 적당한 게 이 3년이 딱 되면은 마그네슘 함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는데 그게 아주 맛도 좋게 하고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3년 숙성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거를 요즘에 이제 그 염전에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세척 탈수 천일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금을 세척해가지고 물을 빼는 거예요. 예, 물을 빼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간수가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3년 숙성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써도 좋겠다 하는 거 하고 그거 그 죽염을 믹스하는 것도 좋겠다. 죽염이 이제 일단은 절일 때는 3년 숙성 그거를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할 때는 죽염을 좀 넣어서 그렇게 양념을 하면은 아까처럼 맛도 좋아지고 항암 기능성도 높아지고. 저희 집만 해도 소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소금, 지금 말씀은 이제 죽염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죽염이 비싸서, 맞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걸 계속 쓸 수 없다면, 뭐, 그렇죠. 요 정도 쓰시면 좋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제염은 또 정제염대로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정제염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먹는 거로 그냥 생각하시고 일단 안전하고 건강에 좋으면서 맛있는 죽염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일염. 천일염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네랄이 있는 소금.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 소금이나 암염물이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 있는 소금이 좋고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신간수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요즘에 다이아몬드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이어트 효과, 그 항암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염 중에서도 조금 비싸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네. 아까 참 그 김치에 넣어서는 안 되는 소금은 뭡니까? 김치에 넣어서는 좀 불리한 거.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회사 사람들이 싫어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연구를 쭉 해보니까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어서 조금 불리해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익으면 그 이스트, 저 효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소금도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게 좋겠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김치 담그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치를 이렇게 담그면 지금보다 더 맛있습니다 하는 그 비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마귀처럼 생긴 거는 이제 부패균입니다. 네. 바깥에. 네. 저거는 이제 호기성이라 해서 공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걔네들은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은 공기를 싫어해요. 저기 이제 그 잎사귀를 타고 올라와서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숨바꼭질 하듯이 네. 이렇게 자기는 공기를 싫어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을 딱 쳐요. 그러면 소금을 치면은 그 부패균은 죽어요. 네. 부패균은 소금에 잘 못 견디는데 네. 유산균은 잘 견뎌요. 그래가지고 유산균은 저 소금 우리 한 10% 정도 소금물에다 이제 절이는데 저 소금물에서 오히려 성장을 해요. 유산균은 하룻밤 이제 절이잖아요. 그러면 좀 맨 밑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유산균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부패균은 이렇게 쬐끄맣게 네. 되고 이게 이제 그 김치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 만드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드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2절을 하거나 4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하고 절임을 해요. 그래서 절일 때 그냥 소금물에다가 그 10% 소금물에다가 10시간 그냥 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안쪽에 그 줄기 부위하고 잎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잎 부위는 금방 절여지는데 이 줄기는 이게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소금을 이렇게 그 굵은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절이면 두 개가 비슷하게 절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10% 소금 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이 켜켜 넣은 저거 이제 켜켜 넣는 거가 이제 건염법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오버나이트를 절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절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와서 수세하고 탈령을 합니다. 근데 수세할 때 그 앞에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지금 잎사귀 사이사이에 유산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잎사귀 사이사이에 당 성분이 있어요. 그 배추에 당이 있는데
저기를 이렇게 흙이라든지 나쁜 물질이 이물질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흐르는 물에다 이거 완전히 벌쳐가지고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 깨끗한 좋은 네. 근데 그렇게 씻으면 저 사이사이에 있던 유산균하고 당 성분이 다 쓸려 물에 내려가는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유산균이 없는데 어떻게 발효가 돼요? 일단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수세하고 탈령할 때 너무 철저하게 씻는 거는 오히려 안 문제가- 좋다. 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 3번 정도 적당히 씻는다. 그다음에 이제 탈령을 하고 물 빼기를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국물이 너무 적어지고 또 적게 빼면은 국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대개 한 3시간 정도 이제 빼요. 그다음에 이제 배합 양념소를 만들죠. 그러니까 양념소를 만들 때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했을 때 김치가 제일 맛있냐 하면은 젓갈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젓갈은 소금이 한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어떻게 이 짠 거 넣으면은 건강에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우젓이나 젓갈을 잘 발효시켜서 한 1년 정도만 발효시키면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은 그 맛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념 배합소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를 때 이걸 잘 손으로 잘 이렇게 손끝맛이라는 게 그 사이사이 이거를 잘 발라서 여기도 균이 있으니까. 예, 여기도 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념소하고 잎사귀하고 이렇게 잘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싸야 돼요. 왜냐면은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이라 유산균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 펼쳐놓는데 예. 이러면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싸서 그 어린애들이 포대기 싸듯이 예. 딱 싸가지고 공기를 가능하면 차단해서 항아리 속에 넣고 간은 꾹꾹 눌러줘요. 적당히 너무 누르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눌러서 공기를 빼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발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유리병, 뭐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 그리고 항아리 이렇게 해보니까 항아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기가 통하는 이러한 그 용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거를 우리 옛날에는 그 땅속에 묻었거든요. 그 땅속에 묻는 온도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2도에서 8도. 그 지금 냉장고 온도예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하면 그 김치 유산균 중에서 료코노스톡이라는 균이 있는데 저 균은 헤테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 발효 산물들을 생성하거든요. 그리고 CO2를 생성해서 시원한 맛을 이렇게 내서 그 저온에서 땅속 발효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 간단히 먹을 때는 그 김치 담아가지고 그 베란다에다가 오버나이트 놔두면 저 균이 확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싹 들어가면은 아주 맛있는 김치가 돼요. 그래서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이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니까 유산균이 잘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건영 교수님 모시고 김치의 건강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소금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뭐니 해도 좋은 재료를 잘 고르는 것부터가 김치 담금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건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